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차윤입니다. 최근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2%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긴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떨어질 것인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파월은 왜 2%를 고집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20년간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헤드라인 수치가 높아졌다는 점이죠. 이 헤드라인 수치에는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헤드라인 수치가 높아질만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근원 CPI를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원 CPI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의 경제 분석가들은 근원 CPI가 이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주장하면서 내년에는 근원 CPI가 높은 수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주거비가 하락하면서 근원 CPI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거비, 주택가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근원 CPI도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황색 선이 집값을 제외했을 때 근원 CPI의 움직임이고요. 파란색 선이 임대료, 렌트비 등을 제외한 CPI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CPI 수치를 보니까 반등을 했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 근거로는 주거비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건데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집값이 상승하면은 주거비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근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어서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 자료는 신규 주택 판매량인데요. 자, 올 상반기에 신규 주택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났던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난 때가 언제였냐? 바로 2019년도 초와 2020년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9년도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였고 2020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시기죠. 자, 신규 주택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증하듯이 케이스실러 홈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집값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2022년도에 하락하면서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들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있지만 미국 집값도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정고점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멀리 미국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뚫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지방 집값도 반등을 시작했고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그리고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렸던 대구에서도 집값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이유,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연준의 돈풀기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유발됐고 그리고 작년부터 빠르게 긴축에 들어가면서 자산 축소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는 이유가 시중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온 게 아니라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 때문에 연준의 자산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연준이 자산을 계속해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연준의 자산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유동성이 시중으로 흘러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할 명분이 어느 정도 희석되었고 표면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많이 완화가 되면서 긴축 의지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연준의 자산 증가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세금 감면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로 가계 소비 여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재정 지출은 많이 늘렸지만 세금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행동이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낳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 이렇게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경기 활성화가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되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건데요. 바이드노믹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가 바로 IRA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로 인해서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살 경우에 $7,500의 세액 공제가 들어가서 연말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다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IRA 세액 공제 크레딧이 예산에 맥시멈이 없다는 겁니다. 신청하면은 무조건 다 퍼준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퍼줄 수 있는 크레딧이 이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세액 공제를 통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현금이 생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겠죠. 그 돈을 쓰는 게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뭐 자산 시장으로도 흘러가겠고 또 여러 가지 상품 소비로도 흘러가겠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면은 예산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예산에 맥시멈이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신청하는 대로 돈을 찍어서 퍼주는 거예요. 자, 물론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거기다가 2024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돈 퍼주는 거를 줄이겠습니까? 늘리겠습니까? 당연히 돈 퍼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시장 부양 효과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지금은 중앙은행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돈 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되겠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을 이유로 돈을 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수가 부족한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시장이 혼란스러운 건 맞지만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월은 바람 잡으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긴축할 거야.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금리 인상해가지고 유동성을 옥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산시장,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겁주고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뒤에서는 더 많은 돈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월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겁주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선도 걸려 있고 경기도 호경기면 좋기 때문에 돈을 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채 탕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